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의 1.5단계 격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내년에도 서비스업 침체와 내수 부진 여파로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오바마 케어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협회가 한 달 이내에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고 독일에서도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항체가 아니라 두 개의 항체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그만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위클리, 오늘은 이중 항체 기술로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일부터 11일 0시까지 일주일간 평균 환자가 99.7명으로 수도권 평균은 6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확산세가 계속되면 2, 3주 안에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천안과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소규모 발병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1단계와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석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린 곳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강원 원주시와 전남 순천시입니다. 역학조사 추적과 격리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수도권도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2, 3주 뒤 격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이나 제주도에서는 1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에서 인원 제한만 있던 클럽 등 유흥시설은 1.5단계가 되면 춤추기나 좌석 이동도 금지됩니다. 테이블 사이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 면적 기준도 15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기본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이나 직업훈련 기관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고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1단계에선 띄어 앉지 않아도 됐지만 1.5단계에선 좌석 사이를 띄어야 합니다. 좌석을 한 칸씩만 띄우면 되는 종교 활동은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 권고해서 아예 금지로 바뀝니다.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감염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 대중음악 콘서트, 학술 행사도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건 물론 시민 불편도 커지는 만큼 일상 속 방역 지침을 자발적으로 지켜 확산세를 낮추는 게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10만 3천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1.5단계에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나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되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가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같은 서비스 일자리와 함께 제조업 고용도 타격이 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2만 명 넘게 줄며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7월과 8월 주춤했던 고용 감소세는 9월에 이어 2달째 확대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3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외출이 줄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이 2014년 이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 일자리도 어려움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와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가 줄어 9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취업자는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0월 취업자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임시직 감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용직의 증가폭이 좀 축소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진, 신규 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30대와 40, 50대의 취업자는 줄고 60세 이상은 느는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상승하며 10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16만 4천 명이 늘어난 102만 8천 명으로 2달째 100만 명대였습니다. 정부는 현 고용 상황을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최근의 경기 개선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내수와 수출 활력을 높이고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에도 서비스 침체와 내수 부진 여파로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 2차 대유행과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변수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는 지난 8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서비스업 부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서비스업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민간 소비가 줄고 취업자 수 감소와 저물가 현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3분기 들어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겨울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확산하면 수출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4차 추경안까지 편성하며 추진된 정부의 재정 정책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이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 한 0.5%포인트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정부와 민간 부채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거란 어두운 전망 속에 KDI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화이자 등의 백신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경우엔 극적인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리고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더 나은 수치가 전망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함께 국내 방역 상황을 비롯해 새로 출범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취업자 수 감소에 이어 내년의 경기 상황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에 중단했던 소비 쿠폰을 다시 발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암벽 등반부터 다트 던지기까지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즐기는 이용객들로 실내 체험시설 안이 북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 놀이기구 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 쿠폰을 발급한 뒤 발걸음이 더욱 늘어난 겁니다. 이번 정부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이제 침체된 유원 시장들이 많이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 입장하시기 전에 영업 시작하기 전과 후 이제 전체적인 시설 소독이란 방향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내 체육시설에서 8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을 돌려주는 할인 쿠폰도 다시 풀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업주는 이번 대책으로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등록을 하실 때 좀 더 반영이 되니까 이제 저희 체육실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할인 쿠폰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숙박과 관광, 공연과 영화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과 다중이용시설 소비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이런 할인 쿠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조금 서로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더 빠르게 저희가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 같이 좀 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부처는 향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인원수 조정 등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로 상향하는 즉시 사업은 다 중단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단계가 상향이 되면 유원시설 입장객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쿠폰도 같이 배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되기로 한 만큼 더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유행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 활동들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가족끼리 여행을 하시고 식사나 외식도 가족끼리 단위로만 하시고. 곳곳에서 확산하는 일상 속 감염. 방역당국이 1.5단계 격상 검토도 시사한 만큼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가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 확인서 2장을 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0시부터 중국행 정기 항공편 승객들은 탑승 48시간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2차례 받고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2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중 대사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분석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조기 진단이 필요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물론 치매와 각종 감염병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 2시간 이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병 초기 특이하게 발견되는 트로포닌이라는 물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혈액 내 농도가 피코몰, 즉 1조분의 1몰 이하의 극미량으로 관찰이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인 fem토몰, 1000조분의 1몰 수준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분석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주변 환경 또는 분석 용액의 온도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센서 표면의 두께 변화만을 민감하게 측정하도록 설계되어서 펜토몰 수준의 고감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장비는 실시간으로 혈액과 체액 내 측정 물질을 측정할 수 있어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 시간이 긴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호 증폭 과정과 세척 과정이 필요 없이 광학적으로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빛의 산란으로 생기는 방해 신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원 계측 장치를 독립형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증폭 과정 없이 고감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 진단 그리고 감염병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와 반도체 융합 기술로 탄생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생활화하면서 수두와 볼거리, 백일해 등 감염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강지만 교수 연구팀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질병관리청이 접수한 감염병 5종의 신고 건수를 지난 4년과 비교한 결과 신고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두는 올해 인구 100만 명당 278건 발생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평균 723건에 비해 38%에 그쳤습니다. 또 볼거리는 올해 100만 명당 111건 신고됐으나 지난 4년간 평균은 189건이었으며 이 밖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과 성홍열, 백일해도 발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다는 중간 발표가 나오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과 상용화 시기는 언제가 될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이자의 백신 관련 소식이 일단 반갑습니다. 중간 발표를 보면 임상 3상에서 90%라는 높은 예방 효과가 확인되는데요.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 현재 임상 3상 수준에서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50%는 진짜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고 나머지 50% 위약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예. 이 중에 이제 중간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 중에 94명이 확진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90%는 위약 백신이고 나머지 10%는 화이자 백신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약 90%의 방어율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백신 접종 전수조사 과정에서 94명이 확진이 된 건지 네. 아니면 백신 접종자로부터 어떤 확진 사례를 접수를 받았을 때 이 분석 결과 실제로 이제 위약 백신과 진짜 백신의 비율이 10%대 90%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게 아직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요거 전자인지 후자인지에 따라서 분석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항체 형성률이라든가 항체 역가라든가 연령대별 분석 결과라든가 이런 세부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능을 확신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때 평가하는 그 지표가 되는 것이 항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94명이라는 이 검사 집단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성별이나 나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 등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 점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화이자의 백신의 안전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안전성 부분도 중간 결과에 따르면은 단순하게 특이적인 이상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상 반응의 비율이 접종자 총 대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가 역시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성 검증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화이자 측에서 얘기를 하기도 실제로 11월 말쯤 안전성 검증에 관한 데이터가 모두 수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된 이후에 이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나 안전성에 대한 어떤 검증 부분이 명확히 판명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와 안전성을 조금 더 그 검증을 기다려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이 백신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을 봐가면서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화이자 백신 자체가 RNA 백신이고요. 네. RNA 백신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이나 안전성 부분이 명확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 부작용 사례를 가지고 홍역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RNA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바이러스 벡터 백신하고는 다르게 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은 안 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긴급 승인이 될 것을 고려한다라고 그러면 이 화이자 백신 확보를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당연히 보건당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취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백신이 개발된 뒤에 유통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유통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던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RNA 백신이다 보니까 이게 보관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RNA가 물리화학적 요인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물리화학적 요인 중에 꼽히는 게 이제 열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장 보관도 안 되고 초저온 보관을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딥프리저라고 하는 초저온 보관 장비가 필요하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비책이 만약에 향후에 화이자 백신이 긴급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 들어오면 이러한 어떤 딥프리저라고 하는 초저온 보관 장비를 빨리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이게 한두 개로 실제로 한두 개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다 이 모든 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특히 일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딥프리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딥프리저 자체의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조금 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유통 과정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해동 후에 5일간은 냉장 조건에서 안정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콜드체인 부분만 잘 관리를 한다면 유통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통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 접종 시기가 언제쯤 될지가 큰 관심입니다.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일단 화이자 측은 연내 긴급 승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연내에 긴급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는 약 2,500만 명분, 즉 5천만 도스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긴급 승인 후에는 초반부에는 이 물량 자체가 미국 자국 내 또는 이미 일부 국가가 선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계약을 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 공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을 시점은 빨라야 내년 2분기 또는 늦으면 여름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론 이 화이자 백신 기대감 때문에 방역이 소홀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을 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개인 방역 수칙 계속 잘 지켜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긴급 승인이 되고 공급이 된다고 해도 일단 초반부에는 생산 물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전 세계 또는 한 국가 내에서 한 50% 이상은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치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처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단은 처음에 백신 자체가 물론 지금 파이자 쪽에서는 90%의 방어율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 그 백신을 접종했을 때 임상 증상만 완화를 하고 체내에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로이 목마 효과 때문에 어쩌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 맞은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더 용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항체 지속 기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보고 자료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변이주, 그러니까 감염력이 증가하는 어떤 변이주도 등장하는 만큼 아무래도 백신 자체가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개인 방역 수칙은 한동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임상 증상을 크게 완화시키는 게 이제 고령층에서 이런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면 향후에 그 방역 파라다임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그 가장 확실한 백신이 바로 방역 수칙 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화이자 백신이 개발되면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 백신 개발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대표적인 제약사는 세 곳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넥신이 가장 앞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상을 종료를 했고 아직 결과는 공개 안 됐는데요. 만약에 순조롭게 백신이 임상 3상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제넥신 측에서는 긴급 승인 시점을 내년 3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한동안은 지나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약에 긴급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제넥신보다는 먼저 공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약사들도 이렇게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현재 방역 노력을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24시간 기준 신규 확진자가 한때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각 10일 오후 8시 30분 기준 이전 24시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1,92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AFP는 부분적으로 주말 동안 지연된 집계가 더해진 영향도 있지만 지금까지 최다 발생이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23만 8천여 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또한 1,535명 늘어 모두 23만 9,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공중보건 조치와 병행될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10일 N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승인을 받으면 연말까지는 우선 대상군에 접종되고 뒤이어 모든 사람에게 접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해당 백신을 맞을 것이고 가족에게도 백신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N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미국 국립보건원장에게 해고 압박을 넣을 것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자신을 해고하는 게 공동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누구든 어떤 행정부든 우리는 모두 이 대유행 상황이 종결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모든 활동과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이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애쓰는 데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엔 건강보험법과 관련해 정책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핵심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한 민생 현안은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입니다. 마침 연방대법원에서는 폐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당선인 측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ach and every vote for Joe Biden was a vote to protect and expand the Affordable Care Act, not to tear it away in the midst of a global pandemic.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 핵심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전화 통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Number one, I'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now 6 world leaders. 이는 당선인 행보를 이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이 망쳐놓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전통적 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기원조사에 대한 조건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게럿 그릭스비 보건복지부 국제정세부 국장은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회원국들이 코로나19 기원조사단의 위임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불과 며칠 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임 사항이 투명한 방식으로 협상되지 않았다며 위임 사항과 조사 그 자체가 회원국이 부여한 권한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럽 각국이 잇따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비율이 최상위급에 속하는 루마니아의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지원 없는 정부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진 부족에 지칠 대로 지쳤다면서 루마니아 의료진들이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숱하게 깨진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정치인들을 피노키오에 비유하며 성토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영웅이라 불렸던 의료진들은 자신들에 대한 존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젠 고통과 분노만 남았다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Acum nu mai suntem eroi. Acum suntem ceva jos de tot. În loc să ne respecte pentru că muncim foarte mult. 루마니아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7,300여 명을 넘어섰고 중환자실은 이미 1,000명을 웃도는 환자로 포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탈리아 등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국가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전면적인 봉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불어나고 중환자도 5,000명 선을 넘는 등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n ci siamo dovuti adattare col grosso lavoro di tutto l'ospedale, dal direttore generale fino all'ultimo degli operai che sistemava i reparti e abbiamo riconvertito alcuni reparti di medicina in reparti Covid.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부 고위 관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극이 임박했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양호한 의료시설을 갖춘 독일도 여유 병실이 빠르게 줄고 있어 조만간 의료 재앙이란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파이자 백신을 마스크 쓰기 등
공중 보건 조치와 병행할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을 종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일라이릴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C 녹십자가 개발한 코로나19 혈청 치료제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2건 추가했습니다. 네, 항체 치료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암세포 등만 표적으로 집중 공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미사일 폭격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개의 항체가 아니라 2개의 항체를 한꺼번에 써서 이중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중 항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이중 항체를 개발해 신약 개발에 나선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회사의 사명에는 그 회사의 정체성이 담겨 있잖아요. 네. 이 회사 명칭이 ABL 바이오인데 ABL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ABL은 이제 영어로 A Better Life를 이제 줄여서 ABL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더 나은 뜻이네요.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이 이제 2번째예요. 이제 파맵신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해보고 예. 2번째 ABL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이름에 회사의 비전과 미션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ABL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의 의미가 Better Life, 뭐 더 나은 삶.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중항체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이중항체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주로 어떤 분야에 응용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중항체는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항암제 쪽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제는 기존적으로 하나의 타겟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었더니 환자가 내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A라는 거를 타겟했는데 B라는 내성이 생겨서 A와 B를 병영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컨셉이 생겼지만 또 기술이 늘 발전하다 보니까 플랫폼이 굳이 이거를 어려운 거를 2개를 만들어서 섞는 것보다는 A와 B를 동시에 억제하는 거를 이중항체로 하나의 형태로 항체를 만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중항체를 항암제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면역 항암 치료제는 한쪽 팔에 암을 공격하는 항체를 붙이고요. 다른 쪽 팔에는 면역 세포를 부스트하는 그런 항체를 붙여서 한쪽이 암에 붙고 이쪽 팔에 있는 항체가 T셀, 면역 세포를 유도시켜서 암을 공격하는 어떤 항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허가를 받은 건 현재 3개뿐이 없지만 현재 임상 2상과 3상을 진행되는 게 뭐 몇십 개가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5년, 10년 후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어떤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항체는 이렇게 항체가 팔이 2개가 있으면 이쪽이 바이러스의 한 부분을 공격하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2가지 공략을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중항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플랫폼 기술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근 바이오 분야를 보면 이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술이 뜨는 이유와 이 시장의 전망도 한 말씀해 주시죠. 플랫폼은 말 그대로 실은 신약을 만드는데 원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는 만들다 보면 첫 번째 항암제를 만드는데 실패하면 2번째가 나오려면 그 회사가 플랫폼이 있어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의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요즘 플랫폼으로 유명한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예를 들면 코비드 항체, 뭐 칵테일을 만들 리제너론이라는 뉴욕에 있는 회사가 항체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게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불과 200명인 회사가 지금 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잘 돼서 신약이 성공하고 매출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잠재성 면에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이중항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ABL 바이오 역시 이중항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 암학회에서 이중항체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저희가 설명해 이제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한쪽 팔에 암을 공격한 항체를 붙이고 다른 쪽 팔에 이제 면역 세포를 부스팅하는 그런 항체를 저희 플랫폼을 그랩바디 T라고 부르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한양행과 저희가 공동 개발하는 물질, 그다음에 지금
중국 회사지만 나스닥에 상장해서 2조가 넘는 아이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랑 공동 연구하는 물질 2개,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저희 자체를 한다니까 포항공대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하는 프로젝트 4개에 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의 타겟을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항체를 붙이고 이쪽에 면역세포를 부스트하는 플랫폼을 갖고 네. 4가지의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예. 내년에 있는 AACR에서 저희가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결과를 발표하려고 지금 초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 다음 질문 하기 전에 네, 그 네.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어떤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그 어떤 반응이 좀 나왔나요? 업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글로벌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회사랑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연구도 좀 하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저희가 초록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 본격적인 풀 논문, 네. 전체적인 논문을 이미 한 편을 내서 지금 조만간에 아마 승인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이면 또 한 편의 논문을 또 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학회나 논문을 통해서 저희 기술이 선전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늘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는 뭐 만나서 한 달 만에 사인하는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이 걸리고 때로는 2년이 걸리는데 점차적으로 기술이 좋구나라는 평가를 뭐 학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평가를 받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학회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치매를 그 고령 사회의 그늘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오젠이 이제 그 네.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으로 한 네. 임상 시험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네, 네. 했는데 이제 지금 그게 다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치매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네. 개발이 유한한 상황인데 그렇죠. 네. ABL은 어떤 전략을 좀 하고 있나요? ABL은 이제 원래는 치매를 저희가 목표로 하진 않고 저희는 초반에는 이제 파킨슨 병 증후군에서 했는데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뇌질환으로 개발되는 약들이 왜 이렇게 개발하기가 어렵고 네. 그다음에 임상에서 계속 실패하느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이론 중에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이 뇌로 전달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항체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적은 사이즈가 있는 물질은 뇌로 반면에 잘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항체를 만들면 브레인으로 뇌로 들어가는 게 0.1%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000이라는 양의 약을 주면 딱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회사들이 이게 약품을 뇌로 전달하는 딜리버리, 전달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이고요.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뭔가는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지만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는 부각되는 질병이 파킨슨 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뉴클린이라는 항체를 붙여서 파킨슨을 타겟하는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물질이 제넨텍 로시라는 회사가 임상일상 결과가 좋아서 그 브레인으로 뇌로 전달하는 기술을 안 붙인 단독 항체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밀로이드 타겟하는 치매 항체도 제넨텍 로시가 자기네 단독 항체는 뇌로 전달이 0.1%뿐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새롭게 이 뇌로 전달하는 딜리버리를 붙인 이중항체로 임상 1상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뇌질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면에 이 뇌로 전달하는 딜리버리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치매나 같은 파킨슨의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뇌혈관 장벽을 뚫는 그 딜리버리 기술이 중요하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이 바이오 벤처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 네. 수출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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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ABL도 최근에 이제 그 ADC 네, 기술 네. 수출을 했는데 이 ADC가 무엇이고 그 기술 수출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DC는 이제 영어로 하면 A라는 거는 엔티바디예요, 항체. 예. 그다음에 D는 드러그, C는 컨주게이션이에요. 이 ADC 기술은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항암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이 항암제를 맞으면 이제 키모세라피라는 어떤 합성약을 맞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빠지고 그다음에 몸이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 못하는
1세대 항암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딜리버리를 네. 이렇게 몸 전신에 할 게 아니라 항체라는 게 이렇게 붙여서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미사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미사일 폭격처럼 항체에 붙여갖고 이 키모테라피를 전달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부작용이 그동안 많았는데 최근에 ADC 기술이 임상에서 다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ABL도 ADC를 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복잡한 기술이다 보니까 네. 국내 이제 레고캠이라는 회사랑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쭉 지난 2년 동안 연구를 같이 해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본 거고요. 레고캠이랑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3, 4년 동안 또 다른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차세대 어떤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ADC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양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뭐 글로벌 회사한테 기술이죠라는 좋은 어떤 모델로도 하나의 뭐 성공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바이오 기업의 또 꿈이 신약 개발이잖아요. 네. ABL의 신약 개발 주요 파이프라인과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은 ABL 001이라고 그래서 네. 현재 임상 1상이 거의 완료 단계고요. 네. 1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셜 리스폰스라고 해서 환자의 튜머 사이즈가 예를 들면 100인데 한 30% 줄어서 70으로 줄으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한 4명 정도 나와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항암제는 단독으로 쓰면 약효가 약해서 기존에 있는 스탠다드 세라피, 그러니까 키모세라피랑 병행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병행 치료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어떤 희귀 질환의 어떤 항암제로서 저희가 개발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아이맵이랑 US IND, 그러니까 미국에 임상 진출하는 물질이 하나 있고요. 내년 2월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저희가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늘려가겠다. ABL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임상 파이프라인이 좀 많아져서 기존에는 초기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이제 후기에 이제 임상을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회사로 뭐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AB바이오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로 미래의 항암제는 물론이고요. 또 퇴행성 뇌질환 정보까지 꿈꾸는 날을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AB바이오 이상훈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0월까지 전국에서 353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신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가까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든 이유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면서 모기와의 접촉 빈도가 감소한 점과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모기 개체 수가 줄어든 점 등을 꼽았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저녁을 늦게 먹는 일이 잦으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 연구팀은 40세 이상 남녀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침을 건너뛰거나 늦은 저녁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신장 기능 이상 신호인 단백뇨가 나타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나 나쁜 식사 습관이 체중 변화와 무관하게 만성 신장 질환 위험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 군용 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95%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량 배기관에 플라즈마 버너를 장착한 결과 저속으로 짧은 시간 주행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기술을 다른 군 차량과 건설기계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 대중과 소통하는 온라인 강연이 오는 17일 열립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스웨덴 노벨재난사나 노벨 프라이즈 아웃리치와 함께 과학자가 되는 길을 주제로 201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슈테판 헬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의 강연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은 노벨상 공식 채널로 실시간 중계되며 청중은 강연 중 채팅창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일주일 평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보다 확산이 조금 더 빠른 편이라며 이대로라면 2, 3주 뒤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각종 약속과 모임도 많아진 만큼 생활 속 방역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